복잡한 건축물이나 통신 설비, 기계 등의 설계는 지어지는 책임이 막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기술자나 건축가의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가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런 리스크가 큰 실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사호, 스웨덴. 17세기 스웨덴은 당시 북부 유럽의 패권을 놓고 한창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야심이 가득했던 바사 왕조의 역대 왕들은 스웨덴이 당시 유럽 세력 다툼의 중심에서 벗어난 외야로 취급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사의 정식 무대로 뻗어나가기 위해 전방위 이웃나라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스웨덴 왕들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이었던 존재가 바로 북방의 사자로 불렸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입니다. 구스타프 2세의 목적은 우선 발트해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민지를 손에 넣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패권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했는데 스웨덴에는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바이킹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스타프 2세는 북부 유럽 최대 함대를 편성하였고 바사호가 그 주력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모두 총동원해 만들어진 거대한 전열함인데요. 이 한 척만을 위해 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정도입니다. 스톡홀름 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되니 거함에 스웨덴 전역이 한껏 달아올랐고 적국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628년 8월 10일 해상 전투의 승기를 사로잡을 가능성을 갖춘 이 배가 완성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사호의 첫 항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사람들이 느꼈을 낙담과 실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필이면 첫 항해에 무려 전투의 주력이 되어야 할 배가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스타프 2세는 크게 노했습니다. 왕이 고용한 전문가들은 배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을 내놓았는데요. 설치된 대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승무원이 만취해 있었다, 외국인에 의한 파괴 공작이 있었다 등등 수많은 가설이 나왔습니다. 진짜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3세기가 훨씬 지난 1961년 해저에서 배가 인양돼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배가 침몰한 이유는 설계상의 실수가 겹쳐져 중심 위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심 위치가 높아진 탓에 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큰 잠수함, 스페인. 스페인의 S-80만큼 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은 무기도 달리 없을 겁니다. 1990년대부터 설계가 진행되어 2005년에 건조가 개시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만약 당초 설계도대로 S-80를 건조했다면 끔찍하게도 잠수한 후에 다시 떠오를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수정을 위해 잠수함 건조 작업을 하는 대형 조선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사에 의뢰했더니 선체를 10m 길게 만들어 부상 중 배수량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수한 잠수함은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수용할 수 있었던 선착장에 비해 선체가 너무 커진 나머지 스페인 정부는 선착장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시급히 조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엔지니어들의 실수는 비싸게 먹혔지만 스페인에게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S-80를 처음으로 개량한 모델인 S-81 이사크 페럴이 진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대 아쿠아리움에 생긴 균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두바이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듭니다. 그 몰의 어트랙션 중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면 1000만 리터의 물을 머금은 거대한 아쿠아리움을 들 수 있겠는데요. 33,0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생한 생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25일 이 거대 아쿠아리움 유리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문객은 곧바로 대피를 해야 했고 피해 수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고액의 비용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대참사가 될 뻔한 이 사건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크릴계 접착제에 의한 수조 패널 접합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 수조의 구조 설계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어 무사히 해결된 것은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주 작은 실수로 두바이물이 엄청난 양의 물로 넘쳐나는 상황이 생겼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보스턴 고속도로 천장 낙하 사고, 미국. 보스턴의 중앙 간선도로 및 터널 프로젝트, 통칭 빅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건설 자체는 무사히 완료됐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와 실수가 있었는데요. 빅딕이 개통된 후인 2006년 7월 10일 테드 윌리엄스 터널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24톤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지나가던 차량을 강타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설계상 존재했던 다수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천장판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구가 올바르게 설계되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앵커 볼트는 너무 짧았고 볼트를 콘크리트에 고정해야 하는 에폭식의 접착제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터널 건설 중인 1990년대 후반에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 말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인 것입니다. 탐사기 스키아파렐리 추락, 화성. 과학자들이 화성에 보내는 자동 탐사 미션은 종종 실패로 끝나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화성 표면과 지하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고 지구인 탐사선이 자신들의 거처를 알아내려는 것을 전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실패는 탐사기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착륙일 텐데요. 이 탐사선은 유럽 우주기관이 개발한 것으로 2016년 3월 14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10월 19일 화성 대기권에 돌입해 강하를 시작합니다. 그때 탐사기가 보내던 신호가 끊어져 버린 것인데요. 탐사선은 시속 약 300km로 화성 표면에 충돌했고 산산조각이 나며 화성상에 충돌 크레이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락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외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바이킹이나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같은 미션도 미지의 존재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탐사선이 추락한 건 비행 컴퓨터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탐사선이 순간적으로 이미 화성 표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조 추진 장치인 스러스터를 끄고 맙니다. 스러스터는 결국 불과 3초 만에 작동이 끝나며 낙하산을 날려 지표용 관측기기를 전개하는 모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관측기는 아직 지표가 아닌 수킬로 떨어진 상공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탐사선이 돌멩이처럼 힘없이 낙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신 고속도로 붕괴, 일본. 1995년 1월 17일 고베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 20만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고베항의 항만시설도 대부분이 괴멸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지진으로 파괴된 인프라 중에서는 특수한 기술에 의해 건설되어 제일 강하다고 여겨졌던 한신 고속도로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당연하지만 고속도로는 문제없이 건설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960년대의 기준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내진 기준은 여러 번 개정되었고 당시에 봐도 비교적 가까운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신규로 건설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꽤 오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고 오래된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 지진의 피해를 넓히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로켓 아리안 5 발사 실패.
1996년 6월 4일 유럽 우주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해온 독자적인 로켓 아리안5가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라는 곳에 있는 발사장에서 처음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지구 자기장을 조사하기 위한 위성이 여러 개 탑재되었고 이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요. 날씨는 쾌청하고 문제가 생길 전조도 없었습니다. 발사 후 36초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순조로웠는데 그 후 로켓은 갑자기 코스를 벗어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사 40초 후 고도 약 4km 지점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기술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형 참사의 원인은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이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로 변수 중 하나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던 셈이죠. 이 버그는 아직도 역사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비싼 컴퓨터 오류로 남았고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73년 3월 28일에 발생한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미국 상업용 원자력 발전 역사에서 최악의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심의 대부분이 멜트다운을 일으켰고 이 사고 7년 후에 프리피아티가 겪었던 운명을 펜실베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도 경험할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피했지만 미국 전역은 공포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며 전 세계인들도 그만큼이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참사가 될 뻔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2개의 작은 실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배관 하나가 막혀버렸고 그것을 물과 압축공기 혼합물로 날려버리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 자체도 옳지 않은 해결법이었지만 체크 밸브 설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두 번째 잘못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체크 밸브의 작은 결함으로 인해 이를 고치기 위해 수화 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그 결과 급수 펌프와 발전 터빈이 갑자기 정지했고 그 후 원자로의 과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렌화 허판징 위안 전도 사고 2009년 중국 상하이에서 무너진 아파트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마치 거인이 건물을 땅에서 뽑아내 옆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것은 렌화 허판징 위안이라는 아파트 중 한 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도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건물 자체는 튼튼하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초는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도 원인은 지하주차장 건설 당시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하를 파서 나온 흙을 근처 강둑에 버렸는데 그 무게로 둑이 붕괴해버렸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기초가 침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참사의 원인을 다른 이유로 설명하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 설에 따르면 아파트 기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충분히 견고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개수보다 적고 가늘고 물렀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 때문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실수였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원인이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로 그란데 화재 2000년 뉴멕시코주의 광대한 영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약 400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는데요. 불길이 어찌나 거센지 방사성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있던 로스앨러무스 국립연구소까지 다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려워하던 사태는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 내 건물은 화재로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로스앨러무스 근교에 있는 반데리아 국정공원 관리국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근처에는 산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기에 반데리아 주변의 위험한 산림을 태워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해결법이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산림을 태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로 그란데 화재의 범인이 저지른 실수는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풍에 휩쓸려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강해졌고 게다가 기후가 건조했기 때문에 주변의 산림도 타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가의 폭격기 추락사고. 2008년 2월 23일 미국 공군이 자랑하는 최신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이 이륙 직후에 추락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대에 10억 달러가 넘는 항공기의 추락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초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를 조종사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사고 조사 결과 파일럿의 잘못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기압 센서로 더 정확히 말하면 센서의 검사 자체가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결로가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센서 측정이 올바르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같은 상황을 재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3세계 소국의 예산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체 상태를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B-2 스피릿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기술자가 센서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로빌댐 파손 사고. 오로빌댐은 캘리포니아주 페더강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64년 12월의 대홍수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재해를 견뎌왔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어떤 홍수보다도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 오로빌댐 방수로에 균열이 생겨 수리가 필요해진 때였습니다. 수리를 통해 완전히 고쳐졌다고 보고되었으며 그 후 수년간은 그러한 수리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혀졌습니다. 재해가 다시 발생한 것은 2017년, 바로 그 4년 전에 균열을 확인하고 수리를 했어야 할 방수로 배출구 자체가 갑자기 파손된 것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기술자가 수리 당시 물에 의한 침식과 열화 속도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수로에는 깊이 수미터의 구멍이 뚫려버렸고 더 나아가 물이 방수로의 경사면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참사는 피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 홍수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규모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이 댐은 현재 복구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퀘벡 다리와 철의 반지. 시기는 19세기 캐나다 퀘벡의 거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주민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널 때는 페리를 타거나 겨울에는 얼음 위를 걷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1907년 이 강 위를 지나는 다리 건설은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개통되기 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구조 계산 착오로 인한 대참사였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기사인 노먼 맥류어라는 사람이 경고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경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916년 퀘벡 다리를 건설하려는 두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9월 11일 다리의 중앙 부분을 설치하는 중에 거대한 교각이 강에 낙하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떨어진 교각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란츠 리히텐베르크라고 하는 기사가 사고가 나기 반년 전에 교각을 들어 올리는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비밀 의식이 진행되고 철의 반지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첫 번째 것은 퀘벡 다리의 잔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의식에서 그 키플링이 쓴 선서문을 졸업생이 외우는 것입니다. 감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의학에 관계된 분들께는 친숙한 히포크라테스의 맹세와 같은 것으로 이는 바로 그 공학 버전입니다. 공대 졸업생은 자신의 직업의 명예, 윤리, 중요성을 잊지 말 것을 다짐하며 그 다짐을 항상 잊지 않도록 철의 반지를 받는 것인데요. 사람의 목숨을 맡기는 철은
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로 쓰는 사람의 새끼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관례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나사와 ESA의 자존심은 망원경의 주경 형상의 차질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과 2마이크로미터의 차질이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낙담할 일이 남아 있었죠. 사진의 퀄리티는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 결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는 미광천체라는 어두운 별을 관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본래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21억 달러가 우주에 던져진 것입니다. 외형은 그야말로 장관이지만 실제로는 기대했던 정도의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망원경 조립 시에 실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기술자가 제조 시에 중요한 눌 보정 장치를 올바르게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면의 왜곡을 검출하는 장치인데요. 조립 후 작업자가 원래 그곳에 없어야 할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셔를 비틀어 넣고 끝내버린 것이죠.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건 제조를 담당한 파킨 엘머사의 행동입니다. 보험을 위해 설치했던 다른 2대 눌 보정 장치의 올바른 측정치를 무시한 것인데요. 그 결과 미션 자체가 위태로워져 기술자들에게 이례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거울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안경 같은 것을 착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93년 우주 비행사가 허블 우주망원경 최초의 서비스 미션을 수행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광학 보정 시스템은 무사히 작동했고, 그리고 불과 4년 후 우주망원경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스탠더드 오일빌. 시카고에 있는 현재는 에이온 센터라 불리는 이 건물은 과거 스탠더드 오일 오브 인디애나사의 권력과 웅장함을 상징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346m의 초고층 빌딩, 스탠더드 오일 빌딩에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칼라라산 대리석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값비싼 장식을 절약하기 위해 아주 얇은 슬랩으로 만든 것을 사용했는데요. 12년 후 팔랑거리는 외장을 스테인리스 띠로 보강해야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 대리석판은 벗겨지고 백화강암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보수에는 8천만 달러라는 거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열차 탈선 사고. 1998년 6월 3일 독일의 에스웨데 부근에서 고속열차 인터시티 익스프레스의 884 열차 비렐름 콘라트 엑스레이호가 사고를 냈습니다. 시속 200km로 주행하던 중 객차 1호차의 바퀴 일부가 파괴되면서 그 금속 조각이 객차 바닥에 박힌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이상 사태의 연쇄 반응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육교가 붕괴되고 다리 위에 있던 차량도 대파되어 여러 객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101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좋은 것을 보다 좋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 훨씬 이전에 열차에는 일체형 바퀴라는 것이 사용되어 승객과 직원들은 좋지 않은 승차감을 느껴야 했는데요. 일체형 바퀴는 고속으로 주행하면 진동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당 차에서는 식기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후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퀴를 고무 완충제와 강철 외륜으로 감싸기로 한 것인데요. 이 열차의 외륜 중 하나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걸려 금속 피로에 의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구리선을 심하게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려 이 외륜은 하루 종일 가동되는 중에 50만 번이나 휘었다 폈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것이 한계에 달해 사무차 바닥에 외륜이 꽂히면서 비극의 연쇄의 첫걸음이 되고 만 것이죠. 만약 독일 철도 직원이 유스트라사의 경고에 올바르게 대처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참사 1년 전에 주로 노면 전차를 운행하는 유스트라사는 바퀴가 금속 피로에 영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같은 바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기구도 1992년에 비슷한 문제를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플라이 스크레이퍼 2015년 런던의 20 펜처치 스트리트는 그의 가장 실패한 건축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좋은 곳이 거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왕립도시계획협회는 이런 큰 실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루과이 건축가 라파엘 비니올리의 발안에 의해 건물 모양이 렌즈처럼 생겼습니다. 더운 날에는 남쪽 벽에 반사된 태양광이 주위를 가열해서 엄청난 기온이 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과 한 장의 도어 매트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딩 부근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117도였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짐 왓슨 씨는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물 벽 근처에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초고층 빌딩은 플라이 스크레이퍼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빌딩의 특이한 구조가 바깥 바람의 흐름을 변화시켰다는 점인데요. 빌딩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빌딩이 런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건설 허가가 난 것도 대부분 그 덕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높은 나무가 우거진 녹음이 넘치는 공원이라는 구절과는 달리 초목이 드문드문 자란 경사면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원은 예약이 필요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인들은 초록색을 매우 좋아하는데 말이죠. 부르마지뉴 미광댐 붕괴 사고 2019년 1월 25일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댐이 붕괴되어 270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 진흙더미에 의해 광산시설과 주택, 호텔, 다리 등이 파괴되었는데요. 독일의 제3자 시험 인증기관인 튀으 주드사에 따르면 댐과 광산을 소유한 발레사는 댐 감치도구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강에 있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에도 이와 같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2020년 수성 환경에 관한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왕 웨이락 씨는 산샤댐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사용과 공사 품질 관리에 비리가 있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디즈니 콘서트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현지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자 최신 콘서트홀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3년에 문을 연 이 홀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천국이 되어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에 건물은 콘서트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오븐에 가까웠는데요. 외관이 스테인리스 패널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광을 모아서 반사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날에는 콘서트홀 주위가 유독 더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죠. 지구상에서 라고까진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미 대륙에서도 손꼽히는 더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의 노면 온도가 무려 60도까지 달했다고 하고요.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에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마감 공정으로 인해 2005년에는 콘서트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패널 표면을 일부러 까칠까칠하게 만드는 매트 마감을 통해 빛이 많이 반사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본래 기술자의 실수로 태양광 반사율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태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액의 비용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파이어스톤사 타이어
일본의 타이어 제조사인 브리지스톤은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사 중에서는 최대 대기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31년에 설립되어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확고한 지위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런 회사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돈이 많이 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새롭게 21세기에 들어선 직후 대규모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미 자회사인 파이어스톤사가 10년간 기준에 못 미치는 타이어를 제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대상 제품은 ATX, ATX2, 윌더니스 AT라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포드사가 낮은 공기압을 견디는 파이어스톤 타이어를 발주한 것이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타이어 제조 시 있었던 그 오류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속 주행 중 오버히트를 일으켜 파열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타이어 결함으로 최소 46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브리지스톤은 2000년 8월 9일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 및 판매된 2천만 대 이상의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해 500억엔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스테이타 센터. 프랭크 게리는 현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스테이타 센터는 MIT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캠퍼스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게리의 작품집 속에서도 주옥 같은 작품이 될 예정이었고요. 건축평론가들은 그 설계를 구구절절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가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2004년 스테이타 센터가 문을 열고 불과 3년 뒤 MIT는 게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설계 시점에 많은 오류가 있었고 건물이 오픈한 그날부터 이미 실패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붕은 비가 새고 거기에 쌓인 눈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험했으며 심지어 출입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석조에는 금이 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요. 소화 설비에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액 약 150만 달러의 손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실수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가 들었는지, 150만 달러인 청구액보다 많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다행스럽게도 게리는 수리를 모두 완료하여 2010년에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타코마 나로즈 다리. 자, 이쯤에서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에서 조금 벗어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워싱턴주에 있는 해협인 타코마 나로즈에 놓인 현수교 타코마 나로즈 다리를 알고 계신가요? 이 다리가 개통된 것은 1940년 7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기술자들은 공기 역학적 부하, 특히 바람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통 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11월 7일 다리의 중앙 부분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민간 사상자는 없었고요. 그 당시 다리 위에 있던 건 일반 운전자 한 명뿐이어서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피해액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다리 잔해 철거와 재건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1년 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다리가 재건된 건 195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재건이라기보단 새로 지었다는 표현에 더 가깝지만 말이죠. 하얏트 리젠시 호텔. 1981년 7월 17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1940년대식 댄스 파티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114명에게 참가와 동시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는데요. 바로 파티 중에 2개의 공중 통로가 낙하한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미국 역사에 남을 특히 안타까운 인재 중 하나로 길이길이 남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참극의 원인은 매달린 공중통로의 구조상 오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개의 공중통로 중 낙하한 2개는 상하로 겹쳐져 있었으며 설계도상에서는 같은 한 개의 대들보로 천장에 매달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래 공중통로는 위 공중통로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위의 공중통로를 매단 고리에 2배의 중량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버티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텔 건설에 참여했던 한 회사가 제출한 도면은 본래 초본 단계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업체가 완성도로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기술적인 실수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부족도 큰 문제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봉쇄 사고.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을 둘러싼 사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에게는 리얼리티 쇼일 뿐이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에게는 웃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 위기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선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일부 숫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해상 수송의 대동맥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입니다.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봉쇄된 기간에만 세계 경제에 하루당 96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꼽은 사고 원인의 이유 중에는 인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의 승무원이 강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배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람을 받아 도처럼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에버기브노의 진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배가 좌초되며 운하 전체를 가로막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유는 있었지만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두고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샌디에고 대화재, 시더 화재. 2003년 10월 25일 34세의 체력군이었던 세르지오 마르티네스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리블랜드 구규림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안 신호로 불을 피우기로 했죠. 확실히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기상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습도도 낮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도적으로 불을 피웠으니 결말은 불보듯 뻔했죠. 마르티네스 씨의 실수는 캘리포니아주에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불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역을 삼켜버렸습니다. 2232채의 주택을 포함한 2820채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으로 야기된 이 화재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화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려던 계획은 잘 진행됐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발견은 되었지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불은 난 마르티네스 씨는 10년의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봉사와 9,000달러의 벌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먼저 익숙치 않은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만약 조난을 당한 경우 불을 피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명한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프레스티지오 침몰 사고.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갈리시아주 앞바다의 비스케이만에서 석유 유조선 프레스티지오가 격렬한 폭풍 우에 휘말렸습니다. 그 결과 이 배의 선체에 무려 35m나 되는 구멍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하루에 최대 1000톤이나 되는 중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버렸죠. 스페인 당국에서도 입항이 거부되어 공해 쪽으로 예항해야 했습니다. 11월 19일 프레스티지오는 육지에서 210km 지점에서 침몰했습니다. 대량의 석유가 바다로 유출되며 더욱 거대한 기름띠가 발생해 심각한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일으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명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주와 엔지니어의 실수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배는 1970년대에 진수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배가 심하게 낡은 상태임에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풀가동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말이 참상을 부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술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낡은 기계의 위험한 작업을 계속시키면 안 되겠죠. 엑슨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연안의 브라이 리프에서 유조선 엑스 발데즈호가 좌초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4천만 리터의 석유가 바다로 유출되며 막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자연보호 활동가의 대부분은 정부나 석유 산업이 재해 실태를 숨겼고 실제로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며 치명적인 실수의 연속이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배를 소유한 회사가 고용한 승무원의 수가 턱없이 적었는데요. 그 결과 과도한 작업량을 소화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지쳐버리고 만 것이죠. 3등 항해사가 배를 잘못 조종해서 좌초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치명타는 선박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리를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생동물들은 피해로부터 무사히 부활했습니다. 수년 전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동물의 서식수가 이전 수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배는 수리되어 여러 번 이름을 바꾸며 오랫동안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해가 영원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교훈은 과도한 노동은 최대한 피하고 휴식을 반드시 취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2000년 8월 12일 군함이 일으킨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렌츠해에 침몰한 것인데요. 승무원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잠수함에 탑재돼 있던 어뢰가 제조 불량이었고 그 때문에 연료가 새어나온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불량이 발견된 어뢰는 공장으로 보내졌는데 곧바로 사령부에서 전투용 어뢰를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집니다. 불량품 어뢰 중 한 개가 훈련용 어뢰로 남겨진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쿠르스크에 탑재되고 말았습니다.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신속한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해서 해당 잠수함의 승무원들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사정이나 정치가의 개인적인 야심 같은 것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쿠르스크는 인양된 후 폭발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폭발 후에 잠수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잊혀진 오스트레일리아. 대항해 시대에는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용감한 뱃사람, 냉혹한 식민지의 지배자,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용감한 원주민 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적극적으로 세계를 분할하고자 했으며 풍부한 식민지를 획득한 나라들이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위대한 뱃사람의 이름을 들자면 윌렘 얀손과 아벌 타스만이라는 두 명의 네덜란드인도 포함될 겁니다. 얀손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고 요크급 반도에 처음으로 상륙한 인물입니다. 타스만은 뉴질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딴 섬인 태즈메이니아를 탐험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새로 발견한 이들 토지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다른 지역 식민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광물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네덜란드가 이 엄청난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 이 작은 나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유럽은커녕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 됐을지도 모르죠. 네덜란드는 호주를 지나친 실패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배자라면 자신이 탐험한 광대한 지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기 후 자신의 실패가 이런 영상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조앤 롤링. 조앤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얽힌 이야기는 많은 출판사들이 뼈아픈 실책을 경험한 실패담일 겁니다. 당시에 아직 인기 작가가 아니었던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첫 편을 쓴 것은 1995년의 일인데요. 하지만 12곳이나 되는 출판사가 이 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출판업계의 편집자들이 하는 소리는 다 비슷했습니다. 아동문학을 타깃으로 할 수도 없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리 자체가 팔리는 타입의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출판을 결정한 블룸스버리에서조차 소문에 의하면 사장의 8살 딸이 첫 번째 작품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속편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이 책으로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컬트적인 인기가 폭발했다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스버리사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다른 12개 회사들은 놓친 물고기를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전형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 전문가를 늘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커트 러셀. 영화배우 중에서도 실수로 거액의 손해를 초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더 헤이트풀 에이트에서는 배우 커트 러셀이 기타를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틴 박물관은 1870년 제조된 희귀한 기타를 촬영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기타의 가격이 무려 40만 달러나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배우 제니퍼 제이슨 리가 연주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타였습니다. 예정으로는 타이밍에 맞춰 기타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사실을 러셀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는 진짜로 기타를 부숴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6개의 기타는 쓰여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부서진 기타에는 4만 5천만 달러의 보험만이 들어있었죠. 박물관 측은 기타를 복구하기 위해 부서진 파편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복구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사건 이후 박물관은 촬영용 제공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손실 13억 2,700만 달러의 사건. 이는 화성 궤도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나사가 쏟아부은 금액입니다. 이 우주선은 화성의 기후를 조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1999년 11월 우주선은 계산착오로 인해 화성의 대기권에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연구자가 계측 단위를 파운드에서 미터로 변환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네요. 모나코의 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나코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타는 고급 차량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곳에서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사고 말이죠. 희생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벤틀리 아주르, 페라리 F430, 포르쉐 911, 에스턴 마틴 라피드였습니다. 모두 수십만 달러가 넘는 차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벤틀리로 그 가격이 40만 달러였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의 총액은 180만 달러에 이르렀죠. 사고를 일으킨 것은 벤틀리를 타고 있던 사람으로 벤츠와 먼저 접촉사고를 낸 후 페라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호어 허블러. 모건 스탠리의 투자자였던 호어 허블러는 무려 9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저당 대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2006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로 2007년 중반까지 집값이 급락하며 주택담보대출도 하락해버리고 말죠. 모건 스탠리는 3개월 만에 78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빨리 인정했다면 회사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어는 그런 문제들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퇴직하였고 회사로부터 $10,000,000의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서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즈호 증권. 가끔은 아주 사소한 결정이 대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2003년 일본 미즈호 증권은 도쿄 증권거래소 제이콤에 한 주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한 주의 가격은 61만엔이었는데요. 그런데 거래를 담당했던 중개인들의 실수로 그만 61만 주를 1엔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의 4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미즈호 증권 측에서 취소 요청을 했지만 도쿄 증권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 실수로 미즈호는 3억 4,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가티 수몰. 2009년 11월 우연히 한 구경꾼이 옆을 지나가는 고급차 부가티 베이론을 영상에 담게 됩니다. 부가티의 운전수가 갑자기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빠져서 220만 달러짜리 차를 수몰시켜 버렸습니다. 운전수는 옆에 펠리칸이 보여서 그쪽으로 시선을 빼앗겼고 휴대전화를 꺼내려던 차에 방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법률 전문가가 영상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펠리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가 보험금 사기를 목적으로 저지른 짓임을 인정했고 1년간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차고에 박아버린 소년. 현재 인터넷상에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2006년에도 그런 일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SUV를 남편의 페라리 주차장에 박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저마다 이야기가 달라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모두 여성 운전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고 소문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은 진짜였는데요. 실제 운전수는 여자가 아닌 아칸소주 출신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신경 쓰느라 길에서 벗어나 버렸고 결국 차고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그 차고에는 가여운 페라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 2대의 차와 오토바이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손해액은 2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셀카 때문에 부서진 예술품. 저도 가끔은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20만 달러의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불운하게도 이런 사건이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한 전시품 근처에서 셀카를 찍다가 넘어져 작품 하나가 쓰러지고 이어서 다른 작품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여성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미술관 직원의 관리 소홀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비도 없었을 뿐더러 보호유리도 없었죠. 말이 나온 김에 미술관 소장품이 파손된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대만 출신의 이 남자는 단지 회화를 지나갔을 뿐 셀카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음료수를 그림에 쏟아버리고 말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넘어지면서 남자가 주먹으로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그림은 파올로 포르포라의 350년 전 작품으로 1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악의 없이 실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의 책임자는 남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캔자스의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서는 상을 깨뜨린 남자의 부모에게 13만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사고 며칠 후 가족들은 수십만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미술관 측이 전시품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다며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AOL. 비록 대기업이라도 가끔은 화려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AOL은 많은 전문가들이 낮은 감정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워너를 164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2001년, 기업은 경영 파탄에 빠졌고
2002년에는 99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죠. 2009년에는 AOL 타임 워너가 분리되면서 두 기업은 다시 따로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OL에는 18억 달러, 타임 워너는 250억 달러의 값이 붙여졌습니다. AOL이 냈던 금액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쟁. 다른 운전자 앞에서 폼 잡고 싶은 마음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람보르기니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다른 운전자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두바이에서는 이 업체가 매우 인기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엔진이 과열하며 차에 불이 붙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람보르기니는 보통 약 2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이 화재로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바람의 집 영국. 영국 리즈에 위치한 브리지워터 플레이스 초고층 빌딩은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 강한 바람이 일기 때문에 바람의 집이라는 낭만적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건축가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물 근처에는 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어떤 때는 보행자나 차량조차도 날려버릴 정도라 이 부근의 길을 통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브리지워터 플레이스 주변에 너무나도 강한 바람을 일으킨 덕분에 이 초고층 빌딩에겐 국내에서 가장 못난 건물이라는 비공식 칭호가 주어졌을 정도랍니다. 같은 이유로 닥터우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을 따서 달렉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네요. 그야말로 실수에 실수가 겹친 셈이죠. 미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도 그리 예쁘지 않은 데다 현지인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브리지워터 플레이스는 리즈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요. So bad it's good 이라는 속담처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헌법의 다리, 이탈리아. 안개도시 영국에서 태양의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굳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환상적인 운하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네치아에는 매우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자체가 하나의 큰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 관광 명소 중에도 중대한 결함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헌법의 다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네치아의 카날 그란데에 놓여있는 네 번째 다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인데다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재능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필요성을 알 수 없는 계단으로 된 의문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다리는 무섭고 불편했으며 베네치아 건축물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스칼지교라는 다리 바로 옆에 특이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칼라트라바의 계산착오로 계단을 잘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위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는지 관광객들에게 칼라트라바 다리를 소개해줄 정도랍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구조 덕분에 오히려 명소가 되어버린 케이스네요. 흔들리는 다리, 영국. 영국에는 밀레니엄교라고 이름 붙여진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타인강의 다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였죠. 이번에 소개할 것은 템스강에 있는 또 다른 밀레니엄교인데요. 이 다리는 건축 실패의 기념비임과 동시에 다른 의미로 명소가 된 곳입니다. 다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은 2번이나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00년 6월 첫 개통 직후 작업자들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강한 바람에 의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는 도교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으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다리는 재건설을 위해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 2월 다시 개통됩니다.
지금은 다리의 흔들림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답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때처럼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다리는 폐쇄된다고 하네요. 지브롤터 공항,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스페인이나 모로코가 아닌 영국령에 속한 영토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겨우 6.5제곱킬로미터에 약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런 바위산에 공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지브롤터 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에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죠. 여느 공항처럼 교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나라 스페인령의 지역을 쓸 수도 없었죠. 결국 교통량이 많은 도로 사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공항을 건설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 아래에 터널을 만든다든지 혹은 우회하는 도로를 만든다든지의 다양한 선택사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가장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활주로를 만든 것이죠. 도로와 활주로가 이처럼 이상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항은 1939년 건설된 이후부터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는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쿠의 도로, 아제르바이잔. 몇 년 전 6에서 7차선의 번잡한 자동차 도로를 열차가 횡단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왜 평범한 건널목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선로가 보이지 않을까요? 사고가 빈번한 도로를 기차가 예고 없이 가로지르다니 도대체 얼마나 상식이 없는 행동인지. 하지만 영상은 결국 진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철도는 옛 소련 구성국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일은 노면에 거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건널목이 없는 것은 실수일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의 장난인 걸까요? 어쨌든 이곳이 이번 영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바쿠의 이 지역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레일 역시 해체되었답니다. 익명의 조력자에 의해 이 도로는 영상으로 영광의 순간을 되찾은 셈입니다.